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코인데스크의 선택을 받은 코인 20개와 함께 또 투자 부자들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과거 저희 채널에서요, CME 크립토 벤치마크 지수에 들어갔던 코인, 벡트에 상장됐던 코인, 나스닥 크립토 지수에 들어가는 코인 등등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나름 코인의 유력 매체 중에 하나인 코인데스크가 선택한 그들의 인덱스에 포함된 20개의 코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굉장히 오래된 라떼 코인이 많이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바로 코인데스크가 아마 22년 하반기 즈음에 만든 소위 말하는 나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이렇게 말한 그 지수를 이제 코인데스크도 만들었었거든요. 업비트도 지수가 있고 요새 많이 생겨났습니다. 나중엔 이런 게 이제 파생 상품으로도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뭐 올해 3월 달에 올랐다가 현재 많이 꺼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20개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올드 코인을 무시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올라갈 것이냐? 이제는 쓸모도 없고 퇴출 당할 것이다. 물론 맞을 수 있겠지만요. 적어도 무시 못할 이유. 올해 저희 채널에서 이제 소개를 했던 코인들 중에 이제 엄선된 코인들은 그래도 쓰이고 살아남을 것이다. 자, 무시 못할 이유는요. 첫째, 제도권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제도권의 특징이 뭐냐면요. 뭔가 새롭거나 이상한 거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그래도 검증이 된 좀 오래됐는데 살아남은 코인을 제도권은 선택을 해서 지수에 넣는다든지 상장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코인데스크 20개에 있다는 것도 나름 검증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락업 물량이 거의 없다는 건데요. 계속 새로운 코인들이 내가 최고다라고 이제 쏟아지긴 하지만 이 코인들의 큰 단점이 락업 물량, 초기 투자자들이 이제 냅다 팔아버릴 수 있는 물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뭐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 아마 자주 느끼셨을 텐데 그런 물량이 매도 물량이 올드 코인은 거의 다 소진돼서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기술력을 갖고 채택을 받고 이렇게 나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올드 코인이 뭐 죄다 뭐 21년, 17년 전 고점을 넘길 것이냐? 그거는 저도 회의적으로 봅니다. 한 뭐 10개에서 한두 개 정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죄다 죽거나 뭐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는다. 적어도 상장 폐지가 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적당히 그래도 비트에 맞춰서 오를 것이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코인데스크 인덱스 지수에 포함된 20개의 코인을 일단 구성비를 보시면요. 한눈에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요게 아마 비트 그리고 요게 20%가 이더리움 요게 솔라나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공개를 해보니까 역시나 비트코인이 30%, 이더리움이 20%, 제가 뭐 노래를 불렀던 비트이도 50%가 여기 코인 데스크에도 적용이 우연찮게 돼 있네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다릅니다. 솔라나를 무려 18%나 넣습니다. 저는 이더리움 빼고 나머지는요, 그냥 다 5% 이내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솔라나가 많이 컸나 봅니다. 꽤나 많이 이제 18%나 집어넣었고요. 그 뒤로 XRP 7%, 에이다 4%, 아발란체 3%, 폴카닷 2%, 체인링크 2%, 비트코인 캐시, 유니스왑, 니어까지 2%입니다. 여기까지가 좀 의미 있는 지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1%는 사실상 반올림한 거지 뭐 0.8%, 7%, 6%뭐 이런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보자면 라이트코인, 폴리곤, 인터넷 컴퓨터, 이더리움 클래식, 앱토스, 랜더, 헤데라, 코스모스, 파이코인까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들이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올드한 코인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좋아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코인이 꽤나 여기에 많이 있어서 놀랬는데, 아무튼 이런 코인들을 저는 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 뭐 있었던 코인들, 뭐 갖고는 있었지만 없는 코인, 뭐 니어 현재 없죠. 예전에 뭐 AI 행사한다고 해서 뭐 다 팔아버렸었고요. 인터넷 컴퓨터도 예전 들고 있었고, 그나마 최근 나왔다? 뭐 앱토스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앱토스 정도가 신생 코인이 아닐까. 그리고 뭐 헤데라다, 코스모스다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제 포트폴리오 기준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트이도 50%, 그리고 각 알트는 5% 이하, 많아야 5%, 그리고 현금은 10% 정도 들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20%까지 들고 있진 못합니다. 막 계속 많이 샀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최근에 제 매수도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과거에 7월 5일 전에는 떨어지는 게 무섭잖아요. 7월 5일이 아마 금요일이었을 텐데 비트 이더 위주로 샀었다. 왜냐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저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비트 이더 위주로 이제 사다가 7월 5일 이후로 비트코인이 뭐 7,700만 원까지 제가 지금 봤습니다. 영상 찍는 시점에 7,700이다. 아, 근데 그러면 이제 드디어 알트코인이 막 추풍낙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조금 일부 사고 있다. 7월 5일 이후에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말씀을 드리면요. 사고 싶었는데 좀 뭐 돈이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못 샀던 거, 니어를 여기서 조금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막 폭락을 하고 그러면요. 워낙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경우는 뭐 예전에 산 거 말고요. 최근에 산 거는 뭐 추풍낙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타봤자 뭐 재미도 없고 감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없는 코인을 사거나 아니면 다른 거래소에서 정말 좋아하는 갖고 있는 코인을 삽니다. 왜냐면 이제 좀만 오르면 플러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니어를 최근에 좀 샀었다. 이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의 판단에 맞게 왜냐하면 왜 이렇게 했냐 분명히 물릴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뭐 사는 족족 뭐 돈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물려도 좋다. 왜냐하면 불장은 오니까 결국은 반등할 것이고 나는 그 불장 때까지 들고 있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샀다. 자신이 없으면 뭐 비트 이더를 사시거나 관망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코인 종류, 뭐 강남 아파트 다 좋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코인 종류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타이밍이겠죠. 그래서 분명히 코인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부자, 주식 부자들 타이밍이 있을 텐데 그들의 노하우가 뭘까?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텐데요. 나는 역발상 투자를 했다. 남들과 지금 대중과 다른 길, 반대로 가고 있는데도 왜 나는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사례로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린 바 있는 빅쇼트라는 영화. 아시겠지만 마이클 버리, 그리고 이 친구들 다 뭐 반대로 베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었잖아요. 뭐 역발상 투자의 성공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발상 투자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거는요, 그냥 필수 사항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마이클 버리라는 뭐 의사였던 친구 있죠. 똑똑한 친구가 이렇게 남들과 어떻게 다르고 큰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때는 바야흐로 닷컴 버블 때로 거슬러 갑니다. 뭐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로 인해 타격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저금리 기조를 2000년대 초에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 금리를 낮추겠죠. 그러니까 주택값이 스멀스멀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주식도 올랐겠지만 특히나 주택값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4년 기준으로 미국 기준 전체 주택값 지수가 있다면 16%가 상승을 했었고요. 이거 주택값은 그렇게 크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덩치도 크고 거래도 잘 되지 않는데. 근데 2005년에도 15% 오르는 데 이어서 2006년도에 거품이 거의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추산을 해본 결과 거의 2조 달러에 육박하더라. 주택에 만약 시총이 있다면 2조 달러에 육박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불장을 소위 느낀 계산을 했던 마이클 버리라는 친구가 야, 이거 미쳤구나. 이거 집값이 미쳤구나 해서 역발상 좋다. 이거 지금 광란이다. 그래서요. 07년 지금 3년을 지켜본 겁니다. 참고 참고 참다가 07년도 초에 없는 공매도 상품 월가에 찾아가서 주택 공매도 상품 만들어 주세요 해서 이거를 몽땅 사들이기 시작하죠.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친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 당시를 한번 잘 나타내주는 표가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만 한다면 사실 이런 거품이 생겨서 터지지 않겠죠.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미국에서도요.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빌렸다가 돈 못 갚으면요. 그냥 그 집만 포기하면 끝입니다. 그게 담보가 돼 있으니까 은행이 집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뭐 실제로 멍멍이들 집이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집이 담보가 되니까 누가 사인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멍멍이 이름으로 걔 집을 이제 많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은행들은 물론 뭐 수입이나 원금 해서 계속 10년, 20년 받겠지만 이걸로는 이제 성에 안 찬 나머지 이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파는 MBS라는 상품을 만듭니다. 모아서 한 번에 이제 팔아버리면 다른 증권사에 팔아버리면 목돈을 버는 거죠. 야, 이것 봐라. 4억짜리가 한 뭐 40억 되고 뭐 50억 되고 이렇게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 은행들이 또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제 모아 팔았다면 섞어 팔아보자. 이 채권이 다 다르겠죠. 이 빚도 등급이 있습니다. 프라임 고객들이 산 거, 서브 프라임 고객들이 산 거, 뭐 멍멍이 포함이겠죠. 이런 친구들 걸 섞어서 CDO라는 멋진 상품으로 팔면 이제 드러나질 않겠죠. 그래서 이게 또 불티나게 팔리고 또 폭탄질 계속 만들어서 했다. 우리 영화 보신 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위로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탐욕과 함께 어마어마한 4억짜리가 거의 뭐 몇백억, 몇천억까지 불어나는 엄청난 연쇄 효과. 왜냐면 뭐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 집만 포기하면 되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거품들이 꺼지는 게 문제였겠죠. 그래서 결국은 2007년에 공매도를 했는데요. 지옥과 같은 1년 반의 시간을 결국 마이클 버리는 버텨야 했습니다. 왜요? 타이밍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똑똑한 친구도 지금 올인을 했습니다. 2007년 초에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는요. 2008년 9월에 터집니다. 이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1년 반 동안 이분은요. 우리같이 개인이 아니었어요. 개인이 얼마나 투자하기 좋은 조건인지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기관에 있으면 매월, 매주, 매일 실적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1년 반을요, 반대로 베팅하면 반대로 베팅했다는 데 따른 역프리미엄 수수료를 내줘야 합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계속 프리미엄을 내면서 1년 반을 버틴다. 기관 돈으로 그것도 올인을 해서 이거는 뭐 잘려도 할 말이 없는 퇴사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을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까지 그 이후로도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뒤로 한 6개월 가는데 정말 드럼을 치면서 버팁니다. 이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드럼 치는 장면 많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타이밍 못 맞추고요. 결국 인내심을 갖고 올인을 해서 버틴 자가 다 가져가더라. 자, 제가 또 다른 사례, 이 책에 나온 사례, 전설의 한 명을 또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스타인하트,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인데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역발상 투자가 승리를 담보한다? 글쎄, 이건 진부한 속담에 불과하다. 이건 잘 모르는 사람이 한 얘기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론으로 아는 역발상 투자랑 실제는 천지 차이더라. 자, 보세요. 이때 당시 이 친구가 이제 활동을 했던 70년대 말, 80년대 초는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시겠지만, 이자가 굉장히 높았던 시대입니다. 이자 뭐 10%, 20% 기억나시잖아요. 이때 당시도 이자가 8%까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뭐 2%, 3%, 4%, 5% 가다가 계속 올라서 8%.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진 않을 거다고 하는 게 역발상 투자자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뭐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 더 간다, 더 간다. 이게 대중이라고 하면 이제 역발상 투자자들이 8%에 이제 채권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 이자가 꺾일 것이다. 이자와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면서 이자가 꺾일 거라고 베팅을 했는데 웬걸 채권 투자자 환율 투자자들은요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다 나가 떨어지더라. 이거를 이제 목격을 한 거죠. 그럼 나는 어땠나? 본인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자, 81년도 봄에 이만하면 됐다. 이제 뭐 거의 뭐 정점에 왔구나. 그래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돈을 이자 하락에 베팅, 쉽게 말하면 채권을 샀다고 합니다. 왜 무한대라고 썼냐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 증거금이 2%가 있으면요. 전체를 100으로 놓으면 2%가 있으면 98%를 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기업 돈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비투를 통해 무한대에 가까운 돈을 이자 하락에 베팅을 했어요. 그리고 역발상 투자한 거 맞잖아요. 그러나 정확히 이분이 81년 9월쯤이라고 시기는 기억을 합니다. 요때쯤 이제 이자가 거의 뭐 정점에 다다랐다. 근데요, 하나 재밌는 거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으면요, 이거 기억도 못 합니다. 몇 퍼센트까지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아무튼 고통스러울 만큼 이자가 상승했다더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한 16% 가까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8%에 샀는데 16%로 갔으면
거의 뭐 이건 무한대에 가까운 돈을 어 거의 6개월 동안 정말 지옥을 경험했다고 보셔도 좋겠죠. 게다가 사람들만 가만히 있어도 그래도 괜찮겠는데요. 연일 뭐 이자가 이렇게 뭐 주가 오르듯이 올라가니까 뭐 언론이 떠들썩했겠죠. 게다가 이 스타인하트란 분은요, 주식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랬겠죠. 당신이 뭘 안다고 주식쟁이가 채권 같은 거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때 당시도 유력한 그 권력자, 권위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헨리 카우프만. 이자는 끊임없이 오를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당연히 대세로 올랐었겠죠. 네가 뭔데 헨리 카우프만에 대항해. 뭐 과거로 하면 뭐 과거에 뭐 유시민 장관 정도 그거보다도 훨씬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정말 본인도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하는 결론이 뭐냐면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요. 지나고 나면 내 포지션을 지키는 게 옳았구나. 요건 이제 선물이니까 뭐 포지션 지킨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내 주장을 끝까지 맞다고 생각하면 관철시키는 게 옳았구나. 너무 힘들어도. 또 하나, 큰 금액을 매수한 후에 관철시키는 게 옳았구나입니다. 작은 금액 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너무 이제 본인 역량에 맞지 않게 과도한 걸 하면 흔히들 쓸려 나간다고 하죠. 선물은 이제 청산당하고 현물은 그런 일은 없지만 아무튼 큰 금액을 매수한 후에 오를 때까지 참는 게 의미가 있구나. 요거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타이밍이 이들도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트레이딩 뷰에서 그 채권 이자, 10년물 미국 채권 이자를 한번 찾아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를 못 해주니까 고통스럽다고 까먹었다고 하니까, 자, 요때쯤 한 8%, 9%좀 되겠네요. 요때쯤 이제 역발상 투자자들이 이제 채권 금리 꺾일 거야. 채권 가격 이제는 오르겠지. 자, 이렇게 금리가 올라왔는데 이제는 꺾이겠지. 누가 보더라도 계속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나 정말 죽을 것 같은 6개월의 시간, 요때 81년 9월쯤 시기는 기억하더라고요. 하트라는 친구가 15.7%를 이제 피크를 찍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요때 힘들었을 때 포기를 했으면요. 이분이 언제 팔았는지까지 모르겠지만요. 요때 이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금리가 떨어졌었잖아요. 거의 뭐 16% 찍었다가 여기 거의 뭐 제로 금리까지 왔었죠.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요.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자들은 지금까지도 무한대의 신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포기를 했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여기서 이 구간 요거를 먹지 못했었겠죠. 어마어마한 상승을 결국 남에게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에 왔는데요. 투자했던 두 명의 부자들의 공통점, 자, 역발상 투자는 기본이었고 이제 저가에 올인했으며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요, 아마도 하락 전에 팔았다는 분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단타 실력을 엄청 갈고 닦아서요. 하루에 비트코인 40% 빠졌던 코로나 빔 기억나시죠? 그때 또는 뭐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90% 됐었던 이오스 블랙 소개해 드렸었죠. 더 과거에 기억나시겠지만 예전 분들은 뭐 잡코인 CTT라고 있었습니다. CTT라는 잡코인 등으로도 저는 제법 큰 수익을 많이 거뒀었습니다. 그렇게 떨어질 때도 수익을 거뒀지만 결국 한두 번 삐끗하면 가만히 들고 있는만 못하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요. 대중과 반대로 가시다가 결국 내가 본 방향이 맞았다고 증명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그리고 저점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크게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투자가 쉽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코인에는 저번에 소개드렸던 비교적 명확한 사계절이 존재하므로 가을이 올 때까지 잘 인내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